CC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전인범입니다. 38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규 병력이 약 120만, 그 다음에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이 20만 이렇게 있고요. 특수부대는 경보병부대, 저격부대, 김정은 일가를 보호하는 근위부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군사조직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위부인데 우리로 치면 경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50만이나 되는데 이 50만 명이 갖고 있는 게 소총, 또 RPG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군 부대랑 똑같고 노농저기대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되는데 몇백만 명의 예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총을 쏠 줄 알고 수류탄을 던질 줄 압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무장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해서 북한군의 키가 150cm밖에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무장에 대한 개발을 해왔어요. 위협 순위로 본다 그러면 우선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 무기가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가스라든지 또 생화학 무기 중에서 신경작용제하고 호흡기를 공격하는 작용제들이 있는데 군사 표적을 오염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격을 해서 아군이 비행기를 띄우거나 착륙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적합한 무기이고, 또 대도시에 사격을 가한다 그러면 거의 핵무기만큼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엄청난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공포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한 20킬로톤 정도가 기본이라고 본다고 가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한 10킬로톤 정도 돼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러한 20킬로톤짜리가 만약에 우리 대도시권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화학 무기를 써도 마찬가지 북한의 정권을 끝내버리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인데 이 순서가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5개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기초 소화기 무기들이 괜찮아요. AK 소총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G 같은 거. 그 외에도 어깨 견착식 대공화기. 특수부대는 군대마다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대낮에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땅굴 위협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땅굴을 10개 내지 20개를 더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한 복장을 한 북한 특수군이 후방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제기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과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수출을 하는 걸로 보면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 무기가 엉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엉터리 무기라면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주 좋은 시험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기 전시장을 김정은이 안내를 하는데 특히 러시아 사람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 무기의 특징을 다 알고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은 폭력과 공포로 유지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전 국민을 군대처럼 유지하는 것이죠. 북한의 젊은이는 17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10년 내지 15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매일같이 중노동과 소위 교양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뇌를 받습니다.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 장비가 뭐 좋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그 승냥이 같은 미국 놈들만 없으면 우리가 한 방에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매일같이 3시간씩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배고픈 이유는 미국 놈 때문이고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남조선에 있는 나쁜 미국 추종자들 때문이고 저놈들은 정신이 나약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김정은이가 악착 같은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단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준비태세가 더 향상되면 향상됐지 해이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비태세를 잘하고 전 국민이 안보의식을 좀 새로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김정은 또 김가가 거짓말로 그 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실만 들어도 북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는 대북방송, 풍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틀리면 우리가 그런 걸 올려보내기 시작하면 북한 사회가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그런 거를 하면은 선전포고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한다든지 정부가 마음먹고 풍선을 올려보내거나 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북한이 포 좀 쏘면 우리도 뭐 포를 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점잖게 다 쐈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또 그러면 재미없어 하고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까불면 우리도 피해보지만 북한 너희들도 끝이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투기는 우리가 100대 빵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함들하고 우리 전투함하고는 질적으로 100대 빵이에요. 해군이나 또 조종사들은 세계 수준의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각계 병사를 놓고 보자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북한 소총수, 남한 소총수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그러면 북한 소총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 8년을 근무해요. 우리는 18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각자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AK 소총 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K 계열 소총을 갖고 있는데 비슷해요. 근데 요즘 K 계열 소총은 여기다가 조준경도 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능력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얘는 7, 8년 동안 지소총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조준경을 갖고 있으니까 얼핏 봐서는 1대1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깡다고 악착 같은 배고프잖아요. 그 악착 같음을 생각하면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장이나 장구류는 우리가 더 낫고 북한은 일개 분대가 12명입니다. 우리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거기서 벌써 우리보다 3분의 1의 병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분대마다 RPG가 하나 내지는 2개가 있어요. 10발씩 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관총이 분대당 하나 있고 우리도 하나가 있는데 전에 K3 기관총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각계 병사로 봐서는 장비 면에서는 비슷하거나 분대로 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기초 장비가 더 낫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정말 유념을 해야 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역 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소부대 무전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소대장, 분대장들이 카톡 쓴다는 거. 그 사람들이 카톡 쓰면 안 되는 줄 몰라서 그걸로 쓰겠습니까? 소부대 무전기가 지금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한미군하고 연합훈련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돼서 정상으로 되돌아왔고 훈련의 질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기초 무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18개월짜리 병사지만
휴가를 나왔을 때 이 병사가 아버지나 친구하고 소주를 한잔 할 때 야, 군생활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 근데 미군 없으면 망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총을 보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총,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류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관총, 이렇게 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강점은 비록 18개월짜리 징집병들이지만 자유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사고를 하는 병사를 지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하여야만이 이런 자유사고하는 사람들이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게 되고 나면 자유사고를 하는 군인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북한이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이놈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공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흡수력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의 부대들은 충실히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해서 군이 또 우리나라가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리셋에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6.25 때처럼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한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또 6.25 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다운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은 당분간은 일어나기 어렵고, 소위 말하는 국지도발, 북한이 우리 섬에다가 로켓을 쏜다든지 병력들이 순찰 도는 곳에다가 매복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짓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을 할 때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병력을 1명을 죽이면 우리는 10명을 죽이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인다고 한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 확전이 돼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실질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안보가 좀 제대로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관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신병 교육을 5주밖에 안 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겁니다. 5주 동안 교육을 시키고는 군복 입는 법하고 사실은 방아쇠 땡기면 총이 나간다, 이 정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5주간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앞으로 17개월 동안 하는 거는 고참들이 가르쳤어요. 선임병들이. 선임병이 가르치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고 얼차례를 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저는 3개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는 체력 시험을 딱 해서 1번부터 100등까지 한 다음에 자기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전방에 가면 지금 18개월 중에서 아예 그냥 12개월로 줄어주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체력을 키워서 전방에 가겠다, 즉 격오지 근무를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후방 또는 행정부대에 가면 18개월을 근무하는 또는 24개월 근무시킬 수도 있죠. 그 대신 평일 외출이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병교육과 부대 배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좀 시켜서 부대가 하나의 팀 단위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보급 문제, 보급 수송, 정비,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군이 헤매고 있는 것도 보급 수송,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군대. 그리고 저는 항상 기초무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현대전이라 그러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병력 규모를 50만, 60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에 관련된 겁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사가 됐던 소위가 됐던 그런 리더 직위에 가기 위해서 400시간, 800시간의 리더십 교육을 해요. 우리는 20시간도 안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만 듣지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자기가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하는 경우는 선배들의 구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악습이 전파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리셋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땅굴을 이용해서 전방 접촉 지역에 후방을 교란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전 부대들을 이용해서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까지 위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침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북한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아주 오래된 비행기예요. AN2B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고 아주 느린 비행기인데 그거 타고 오면은 반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반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침투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감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국들이 증원군도 보내오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평화 공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폭탄을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가 한동 보니까 잘 지냅시다. 평화가 우선이지요. 동포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평화 공세가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특수전 부대나 이런 중심 부대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병력 규모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 모양새는 6.25 때랑 비슷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 큰 혼란이 오고 서울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서울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전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중학교 3학년 이하의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생들만 갈 수는 없잖아요. 노약자들은 수도권에서 빨리 철수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쏠 가능성은 있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위력 시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에다가 핵을 폭발을 시키면 우리가 움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또 요즘 시대에는 작은 핵무기들을 만들어서 제한된 목표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그들의 체제가 위협을 받아서 2판, 4판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핵을 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원주가 됐든 핵무기를 쓰면 북한도 핵을 맞을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이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 인민이 혹여라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자기네 국민들한테 핵을 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핵무기를 이제 여러 발 갖고 있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그 오염 물질이 물을 타고 내려오든 바람을 타고 내려오든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북한 보고 피해 보상해라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단순히 서울에 떨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북한 내에서 어떤 폭발, 안전사고에 의한 폭발 또는 내부 진압에 의한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핵무기를 완성을 했다.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뜻은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겁쟁이로 보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 요구들 또 들어줘서는 안 될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김신조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를 수백여 명을 난파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특구를 구축을 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아주 엉뚱한 생각이죠. 마치 자기네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환영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테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한테 좀 잘해주지 괜히 인심 잃어가지고 북한이 저런 짓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목적으로 해서 도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범법자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도둑놈한테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스스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간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 너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전투 지역에 민간인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그 어머니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은 전투 지역에서 빨리 이탈하는 게 중요하고요. 걸어서라도 내려가십시오. 그래봤자 400km인데 걸어서라도 내려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록 나이가 있고 하더라도 신체가 되는 사람은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여튼 버티겠다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총을 못 쏘면 등짐이라도 지어서 탄약과 물을 운반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라를 잘 지켜서 저는 그런 것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포탄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이 서 있을 때 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확률이 100이라고 본다면 앉아있기만 해도 5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25로 내려가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면 직격탄을 맞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뭐 폭발력이 크고 해도 죽을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뭐 어떤 도발을 해서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시설에 내려가 있다 보면 위기 상황이 조치가 되고 나면은 각자 자기 집이나 또는 가족들이 있는 곳하고 합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전투 지역에서 빠지고 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지하철을 타다 보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물도 좀 갖다 놓고 소화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십시오.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됐든 빌라에 있는 지하실이 됐든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이렌이 그칠 때까지 또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할 것은 지진에 대비한 어떤 비상 배낭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 안에는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약, 가족 사진, 라디오, 요즘 라디오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위급 상황이 되면 전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비상용품은 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 내지 10년이 되면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엉뚱한 자신감으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 즉 자기네들도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하고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같은 이런 자유민주 국가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지도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 남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 서로 이견을 만들고 뭐 이러기 위해서죠. 또 기타 북한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무슨 뭐 무인기를 우리 쪽에 내려보내서 정찰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나라 뭐 여객기가 지나가다가 그 여객기랑 부딪혀서 한 300~400명이 죽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면 북한은 또 체면밖에 없으니까 또 자기네들도 어떤 일을 벌리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한적인 공격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건 이거는 비겁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원입니다. 금원. 여러분들이 군복무를 해야 되고 또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북한이 금년 2024년 들어서서 미사일을 쏘는 규모나 이런 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북한의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말폭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정책적으로도 이제 남한을 동포로 보지 않겠다. 남한과의 공존은 이제 뭐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가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말폭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상태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당장 뭐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고 또 북한이 금년에 어떤 도발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발도 계속 미사일 시험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도발은 우리 쪽에다 뭐 포를 쏜다든지 매복을 해서 군인들을 죽인다, 이런 일은 금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에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걸 할 때, 그럴 때 도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고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훈련 여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새로운 훈련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봤다가 당한 경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을 우습게 봐서 당하면 쪽팔림이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유리하게 판단하고 내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근데 거꾸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내 자신은 좋게 판단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전쟁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지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지금은 무리한 그런 것을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커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이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웠을 때 한민족이 손해고 우리 남한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무기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무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선 우리가 여러 개의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핵 연료부터 끊겨서 전기도 자유롭게 못 쓰고 하는 그런 지경에 올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위협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도록 본인들을 믿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핵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핵무기 말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발전소에서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데 이 보관할 때가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재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스스로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우리의 우방이자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잠재력은 키워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3살에 이제 소대장이 됐는데 그때 소대원이 35명이었는데요. 중대장 때는 한 500명 정도 됐을 거고 또 특전사령관 할 때 한 5, 6만 명 이상은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인생은 운명과 우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부잣집이냐 아니냐 공부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어떤 운명이고 또 비록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우연히 좋은 일을 해서 기회를 잡는다든지 또 비록 유리한 운명을 태어났더라도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곤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선택하는 것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통해서는 여러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군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집단 생활이에요. 똑같은 생활을 겪고도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남 탓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거를 보고 그래도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 이 고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내가 참는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여서 승화를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표가 있냐 없냐부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꿈을 이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꿈을 쫓아가는 건 좋은데 꿈을 쫓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생활이 돼야 된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마치 광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만이 어떤 목표가 내 인생에 맞는가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즉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에서 오는 시련,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자기가 또 직업을 선택해야 이 짧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능력을 갖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 탓만 하고 자기의 환경을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찾지 않고 남한테 찾기 때문에 그 환경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갖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 환경과 이 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남들만 원망하다가 또 세상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반칙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상대방이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군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선택 길이 있을 때 항상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그래야 남복이 떳떳하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보같이 사는 게 맞다. 손해보고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가야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해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이지 기회 봤을 때마다 얄팍하게 남 배신하고 지름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은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바보같이 야근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나중에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약삭빠르게 산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싫은 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질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시키고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업체가 됐든 부대가 됐든 간에 즐거운 구성원이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즐거운 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부대원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나를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지 않나 이런 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휘관이니까 참모들, 당번병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장군을 우리가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스타를 도와주는 사람, 스타 메이커가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많은 경우는 슬픔이 따르거든요. 반면에 스타 메이커는 그러한 슬픔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스타가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타 메이커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스타 메이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타가 되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스타가 됐다? 천만의 말씀. 또 스타 메이커는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보람, 이러한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만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가 되는 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민만 하다 보면 마치 늪과 같아서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건 일종의 적이니까 하다못해 뭐 만화 영화를 보든지 건설적인 거 산보를 하든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들고 집게 가지고 동네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희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한테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할 때는 자꾸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동네에 눈이라도 치우고 쓰레기라도 주우세요. 단 한순간도 비생산적인 시간을 갖지 마시고, 생각은 좋은데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너무 열심히만 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사책을 보든지 모형을 만들든지 고양이하고 지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그냥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되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절망과 싸울 줄 아는 그러한 힘과 용기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불필요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